예, 오늘은 여러 가지 혁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명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생산성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고객 가치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그런 형태의 변화들이 2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거치는 동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의 내용에서 특히나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것들을 거대 시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 혁신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혁신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더욱더 다채롭게 만드는 그러한 혁신 분야에서의 다양한 발전과 진화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파괴적 혁신 또는 저는 그냥 와해성 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또 와해성 혁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보시기에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기존의 이 질서를 와해시키고 기존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져 왔던 것들을 좀 창조적으로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이번 시간 첫 번째로 와해성 혁신,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해성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반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반대 개념이 유지형 혁신이 되겠습니다. 유지형 혁신, 또 다른 말로 이제 존속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과거보다 성능 자체가 더 개선된 거, 그러한 품질이 개선된 고급품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표적으로 삼는 그런 혁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점점점 향상된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을 능가할 정도로는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품질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혁신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이게 기술적으로 힘들지라도 성능이, 품질이 최소한 작년, 재작년 대비 이 정도는 개선되어야지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성능이나 품질의 획기적인 개선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 최상층 고객들에게 높은 이윤을 받고 팔 수 있는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 경쟁 기업들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겠다,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동기가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원과 노력과 인력과 기술과 시간을 또 쏟아붓게 되는 그런 양상이
이 유지형 혁신 또는 존속적 혁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파괴적 혁신 또는 와해성 혁신은요, 기존 시장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려는 일반적인 그런 유지형 혁신의 시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제품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와해성 혁신은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장, 기존 고객, 그다음 기존 기업, 그리고 기존 기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업종의 진화 궤적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재정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와해성 혁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와해성 혁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현재 업종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제품의 성능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가격도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시장에 진입할 때는 신규 고객이나 덜 까다로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기성 고객들이 주류 고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더 좋은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고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점점 고객들의 기대를 능가하면서 시장의 평균적인 발전 속도보다 더욱더 빠르게 시장을 성장시켜서 기존의 시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전략을 펴기 때문에 우리가 와해성 혁신 또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형태의 용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이북 시장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출판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서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에 올라선 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주하지 않았죠. 자기가 보기에 물리적인 책을 택배로 배송하고 온라인에서 선택하게 하고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됐고 나름 이 머니 메이킹도 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물리적인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전자책을 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디지털화된 파일로 구성된 전자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어떻게 말하면 걱정이고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기회를 받던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전자책에 대해서 뭔가 이 니즈가 있을 것 같다. 필요와 욕구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시대가 만약 온다면 온라인으로 팔던 종이책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원래 우리가 잘해왔던 아마존의 이 서적 판매 사업에 큰 리스크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더 강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사업의 잠식 우려 이것까지 감내하면서 다들 잘 아시는 단말기 킨들과 함께 전자책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소니가 전자책 사업을 2004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소니의 전자책 사업이 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면 전자책 사업도 충분히 큰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결국은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의 글로벌 최강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로벌 전자책 시장과 관련해서 2013년 기준을 말씀드려보자면 40억 달러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시장으로 성장했었고요. 글로벌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 비중이 13%, 지금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시장에서 결국 선도적 지위를 달성하고 그걸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킨들이라고 하는 단말기가 전자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표준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아마존의 전자책 사업 매출은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은 기존에 자기가 하던 걸 자기가 무너뜨린 일종의 그 자발적인 방식으로 와이어성 혁신을 추진을 했고요. 전자책 다운로드기와 콘텐츠 시장을 형성해서 고객들의 삶의 패턴 자체에도 큰 변화를 주는 뭐 그런 일을 달성해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물리적 책은 한꺼번에 3권 이상도 들고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단말기 하나에 책을 100권, 200권씩 넣어 다닐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점에서 고객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프 베조스가 추진했던 것들을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제프 베조스는 2004년에 벤처 기업이었던 이잉크라고 하는 그 회사의 시연 회장에서 소니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자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 리브리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전자책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종이책 시장을 충분히 전자책이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잠재력을 거기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잘 되면 내 사업이 다 망하겠구나 뭐 이런 걱정이 이제 휩싸였죠. 그러자마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소니의 전자책인 리브리 30대를 주문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걸 다 체험해 보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빨리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전자책인 킨들 컨셉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죠. 모든 언어로 된 서적과 인쇄물을 60초 내에 다 구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책을 들고 다니는 부담만 없애는 게 아니고 필요한 특정 순간에 바로 책이나 인쇄물을 다 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아마존의 이 핵심 역량 확보를 보면 시애틀 본사외 실리콘밸리에다가 자회사인 랩 126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애플과 팜 출신의 엔지니어들로 개발팀을 구성합니다. 3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킨들 단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 단말기 디스플레이는 기존 LCD와는 조금 다른 이 전기 영동 방식 이잉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에서 빛이 나와서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반면에 이 잉크 방식은 햇볕이나 조명의 빛이 디스플레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인식되는 그런 원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색상을 본다는 것은 백색 빛에서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시켰고요. 결국은 보면 애플이 했던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대만의 프라임브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로부터 이걸 공급받게 되고 그렇게 아웃소싱하면서 전체적인 자본 투자는 최소화를 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아마존이 추진했던 이북 시장에서 와학성 혁신의 중요한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핵심 역량을 개발을 해내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이것들을 내재화를 시키고 반면에 생산 같은 아웃소싱 가능한 영역의 활동들은 그걸 전문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업체. 뭐 아시겠지만 생산이라고 하는 활동 이 자체가 초기에 설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외주화시키고 자기들이 중시하는 핵심 역량에 집중 투자해서 그것들을 내재화시켰던 게 아마존이 이북 시장에서의 와이어성 혁신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마존이 킨들 가지고 했던 전자책 사업을 보면요. 독립 출판 방식과 기존 역량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니의 리브리라고 하는 이 상황이 미국 진출 당시에, 미국 출시 당시에 책의 종류가 10,000개 정도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킨들은 출시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예, 거의 이 9만 종 정도 되는 전자책 컨텐츠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2007년 당시에 전자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도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소니보다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컨텐츠를 확보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걸 구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단말기라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이 아마존은 컨텐츠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또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이라는 이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게 저자와 출판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자책을 아마존 전자책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됩니다. 이 KDP 형태의 전자책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컨텐츠가 갖추어지고 굉장히 많은 저자들과 출판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저 방식을 가지고 킨들에 디지털화된 전자책을 팔겠다고 참여를 하게 되니까요. 이 점차 전자책 판매 비중 자체는 훨씬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소문나면서 더욱더 많은 새로운 작가들이 발굴되고 출판사가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엑스포넨셜하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자책 컨텐츠 DB 서비스를 당연히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한 권씩 전자책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는 거 하는 게 회비를 일정 금액의 이 회비를 구독 경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내는 현금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고객층이었거든요. 지금은 책만 한 권씩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상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은 결국은 100만 권이 넘는 전자책 컨텐츠를 보유하는 탁월한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이게 독립 출판 방식, 기존 역량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단말기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큰 성공을 일으켜냅니다. 특히나 단말기에 무선 인터넷 기능을 가능하게 해서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또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기존 리브리가 지녔던 PC와의 유선 연결, 이거 이제 불편함을 없앴죠. 고객의 사용 편의성도 급격하게 개선시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서 이걸 했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란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저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 점이 무엇을 뜻하냐면 고객이나 경쟁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개선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예측 또는 기대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하게 성능과 품질을 개선시키는 양상을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더 적은 비용을 쓰고 더욱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내기 때문에 경쟁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대형 경쟁상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시장 자체를 와해시키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기존의 시장 선도자 지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 전략을 끌고 나갑니다. 전자책 시장이 킨들을 시점으로 해서 성장세를 보이니까요. 바르스 앤 노블스, 애플 등등 이런 기업들도 진입을 시작합니다. 각자 단말기를 앞세워서 전자책 서비스를 출시하는데요. 아마존은 여기에서 이 전자책 자체를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처럼 시장 선도자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아마존 사이트를 플랫폼 하는데요. 소비자에게 단말기는 굉장히 저가로 공급합니다. 대신에 콘텐츠 구매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콘텐츠 공급을 하는 전자책 관련된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주체들에게 동일한 플랫폼에서 구매 비용을 수익화해서 돈을 벌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추가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죠. 결국 네트워크의 교차 효과를 통해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 자체를 형성하고 전체적인 킨들 중심의 아마존
전자책 생태계를 구축해냅니다. 2009년 들어서 킨들 2를 만듭니다. 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훨씬 개선했고요. 6인치 화면의 무게 289g, 전자책 1,500권이 저장 가능한 것이었고요. 킨들 3도 또 곧 나옵니다. 경쟁사 공세가 계속되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킨들 3를 또 공급합니다. 킨들 단말기 누적 판매량이 4천만 대 초과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게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킨들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이 고화질로 되고 뭐 그림책 등을 통해서 리얼한 색깔 표현이 가능해지는 강점을 많이 갖고 있었죠. 반면에 킨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또 킨들 파이어라는 제품도 만들어내고 페이퍼 화이트라고 해서 이 잉크로부터 가지고 온 새로운 기술들을 확장해서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면서 고객 취향에 맞게 어느 것이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펼쳐냅니다. 지금 아마존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와해성 혁신이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화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인가 하면 그건 또 전혀 아니란 거죠. 전통적인 제철 산업에서도 미니미를 중심으로 하는 와해성 혁신이 시장을 완전히 파괴한 형태가 있습니다. 미니미라고 하는 건 전기로 해서 잡동사니 고철을 녹여가지고 강판 등 특정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제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니밀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일관 제철소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용광도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거기서 쇳물을 뽑아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종합 제철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보자면 훨씬 더 작고 성능도 떨어지는 어떤 설비였죠. 이 설비가 제철 산업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굴지의 글로벌 철강 기업들은 용광로에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녹여서 다양한 형태의 완제품을 모든 공정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이 원통형 조그만 고로를 가지고 고철을 녹이는 이러한 미니밀 방식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강철을 생산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소형 제철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철 산업에서 벌어졌던 그 와해성 혁신과 관련해서 모든 종합 제철소가 소형 제철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겠냐 라고 사람들은 처음에 예측을 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2,000개 가까이 되는 종합 제철소 가운데 어떤 한 곳도 미리미래 성공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합 제철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철강 제품 총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미니밀들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제철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니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1960년대 중반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전기로로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강철의 품질은 매우 조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밀을 운영하는 그런 소형 제철소에서는요. 어쨌든 철강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철강 제품 중에서 품질 요건이 제일 까다롭지 않은 콘크리트 철근 레버입니다. 이 시장에 일단은 진입을 합니다. 이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공정, 아비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들은 해낼 수가 없으니까 제일 단순한 콘크리트 철근 시장에 그냥 싸게 팔아보자. 이런 접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철근 시장을 보면요. 다수의 미니밀들이 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입을 하니까 종합제철소 입장에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많은 미니밀들이 여기서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거 완전 범용품 시장이니까 아우 정리하자. 네. 그러니까 미니밀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니까 여기 집중하는 거죠. 또 추가 투자도 계속하는 거죠. 반면에 종합제철소는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여러 종류의 철강 제품 중에 이게 가장 가격이 낮고 가장 평이하고 가장 수익성도 별로일 것으로 보이는 이런 시장에 낮은 품질에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소형 플레이어들이 너무 빽빽하게 디글디글 모여드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합제철소 입장에서 콘크리트 철근 생산을 통한 이익률은 7%밖에 안 됐고 전체 제철 생산 범위에서도 4%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 투자 대상 가운데 관리 대상 가운데 가장 후순이고 그러다 보니 뭐 했다고요? 그냥 빠져나오는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밀은 콘크리트 철근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고 종합제철소는 더 고수익인 제품에 집중하는 형태로 자기들 생산 라인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제철소 빠지고 콘크리트 철근 시장에서 미니밀들끼리 경쟁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경쟁하니까 가격이 원래 낮았는데 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또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가격 낮아지니까 비용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러는 와중에 그 여러 미니밀들 중에 한두 회사는 어떨까요? 나름대로 비용 절감에 성공하고 나름대로 품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범용 제품으로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일부 미니밀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술도 조금 나아졌고 생산 가능성 또 생산의 캐파 시장에 대한 접근성 우리 나름대로의 낮은 수준 시장에서의 명성가틀이 형성됐으니까 상위 시장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이제 그 콘크리트 철강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인 앵글 철강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앵글 철강 시장은요, 이 콘크리트 철근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익률, 또 시장 규모도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미니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니밀들끼리 기술 개선하고 경쟁하고 비용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앵글 철강의 가격이 또 하락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조금 더 높은 데가 또 이제 조형형강 시장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 시장은 이익률이 18% 수준이고 시장 규모 역시 앵글 철강 시장의 3배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똑같이 여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장 고가 시장인 구조용 형강 시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선도적인 미니밀 중에 하나인 누크라고 하는 회사가 US 스틸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가 커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발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낮은 데서 시작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품질과 성능을 개선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존 시장의 절대 강자들을 차례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창살이라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철 산업에서 발생했던 와해성 혁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해성 혁신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점점 진화적인 양상을 보였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최초의 상황을 보시자면 이 미니밀 방식이 아래쪽에 지금 선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관제철 방식, 종합제철 방식을 쓰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니밀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의 품질을 가지고 콘크리트 철근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 시장밖에 없었지만 이 시장의 평균적인 고객들의 기대입니다. 품질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개선되고 이 정도 성능이 갖추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통하고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이제
기존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앵글 철근 시장에서도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앵글 철강 시장의 기대와 발전 속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뭐 한다고요? 시장을 관통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말씀이 Y성 혁신의 본질입니다.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요? 일반적인 기대와 예측이 존재합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발전과 관련해서 품질, 성능, 기술, 효율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산업에서의 평균적인 기대와 예측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뭐 한다고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가장 큰 Y성 혁신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이게 특정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뭐가 궁금해지는 게 정상일까요? 기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대기업들, 한마디로 이제 기성, 이미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기성 기업들은 왜 여기에 잘 대처하지 못할까? 왜 잘 대처하지 못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시장에서 1등 한다고 해서 항상 제일 좋은 거냐?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성기업들이 그러면 더 높은 부가가치 시장으로 더 집중 투자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그건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데 있는 기업이 어떤 패턴을 보일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더 적극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점에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경쟁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해서 바라봐야 한다. 경쟁을 좁게 보면 안 되고 경쟁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기성기업들은 유지형 혁신을 추진하면서 그게 조금 천천히 일반적인 궤적을 따라 발전한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물론 이 유지형 속도 중에 일부는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것보다는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선도기업이 됐고 시장 1등 기업이 됐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기성기업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량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역량을 가지고 Y성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을 방어하는 데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방어하는 데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디로 간다고요? 상위 시장으로 더 빨리 이동한다는 거죠. 아주 재밌죠? 충분히 힘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도전할 것 같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는 부가가치가 더 클 걸로 기대되는 그 상위 레벨 시장으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이동해서 그 시장을 차지하려고 집중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Y성 혁신이 시장의 주류 내지는 Y성 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되면 기성기업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공경에 처하는가? 뭐가 없다고요? 더 상위의 어떤 시장 자체를 자기가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있던 기존의 상위 시장이 마지막 시장, 천정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상위 시장으로 더 빨리 이동한다는 건 상위 시장이 있을 때 가능한데 더 상위 시장, 더 높은 품질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는 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밑에서 치고 따라오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와해성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와해성 혁신이 시작은 언제 되냐면 하위 부문 시장에서 특정의 소규모, 소형, 신생 기업들이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사이클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어쨌든 기술은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게 돼 있다는 거죠. 고객은 쓰는 사람이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보다는 기업이 아무리 소형이고 신생기업이더라도 훨씬 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객의 기대를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불충분한 기술 이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까다로운 고객을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고, 상위 시장으로의 이동이 시작되고 그 상위 시장에서 또다시 몸집을 불리게 되고, 그러한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기성기업들이 또다시 어려워집니다. 여하튼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기존 시장의 주류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파괴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기성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품질은 동등해져 있는 반면에 가격이 어떻다고요? 훨씬 더 저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원을 적게 갖고 있는, 더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의 안정된 기성기업 사업에 도전해서 기존의 산업 질서를 파괴시킨다. 이게 바로 와해성 혁신의 작동 원리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원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유지형 기술 자체가 유지형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킬 것인가,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유지형의 관점을 취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위 시장에서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상위 계층 시장에서 주요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나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과 시장 점유율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에 훨씬 더 전략적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대칭 동기화입니다. 동기라는 건 이제 어디에 어떻게 관심을 더 집중시키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할까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비대칭이 된다는 거죠. 비대칭. 더 높은 시장에 있으면서 기존 기술을 더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보다 더 높은 상위 시장을 개척하거나 창출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기존 기술은 더 개발시켜야 되겠고, 더 상위 계층의 더 고부가치형 고객을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좀 덜하고, 기존 걸 더 잘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만족을 제공하자. 그러니까 이런 역설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낮은 수준의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 그런 경우 좀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잘 이해를 못하잖아, 그죠? 아이고, 왜 저러고 있나? 이거 그냥 풀면 풀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많듯이 똑같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혁신의 딜레마, 이거의 본질이고, 또 한편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존 시장을 또
와해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파괴적 혁신은 대부분 누가 하냐? 신생기업들이 담당해 왔다는 겁니다. 신생기업들이. 그 신생기업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역사도 별로 길지 않다.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특히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을 추진해내는 잠재력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신생 기업들 가운데 산업 외부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산업에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성기업들, 특히 기성기업의 주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주류 사업 부문에 있는, 핵심 사업 부문에 있는 아주 능력과 기술이 탁월한 연구개발자, 마케터 또는 생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산업 바깥에 있는, 역사도 짧고 규모도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관심보다 한 발 더 나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무시하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정 시점에서 성능의 지위가 낮으나 시간이 꽤나 흐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성능의 지위를 급격하게 개선시킨다는 거죠. 누가?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는, 파괴적 혁신을 달성해내는 기업들이. 특히 뭘 관통하냐 하면 주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또는 일반적으로 예측 요구되는 그런 성능의 개선 궤적, 앞으로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게 있는데, 그걸 급격하게 뚫고 나간다. 어느 시점이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몇 번에 걸친 이 기술 개발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면 언제쯤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런 기업들을 조사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뒤따르지 않으면 저걸 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누구를 살펴봐야 한다고요? 저수준, 저가, 이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왜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런 기업들 중에 속된 말로 아주 신속하게 발전해 온다면, 신속하게 진화를 달성해 오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이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시자면 그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요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으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이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몸값이 낮은 상태일 때, 요 상황일 때 M&A를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전략 대안이 기성기업 입장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맞네, 저렴할 때 인수합병하면 좋겠네. 근데 기성기업들은 M&A 하기가 쉽진 않죠. 왜 그럴까요? 이런 영역에 있는 자기의 사업 부문을 확대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심을 더 기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위 부분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위 부분을 더 빨리 키우는 게 전체적인 수익성에 훨씬 좋은 구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와해성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기대를 넘어선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Y성 혁신 논의, 파괴적 혁신 논의에서는 시장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유지형 혁신으로도 더 상위 시장으로 올라가서 또는 기존의 상위 시장을 더 키움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수익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고객들이 가장 신경 쓰는 그 부분의 성능을 더 개선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급격히 하긴 어렵고 조금 천천히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시장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Y성 혁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위 부문에서 일단 Y성 혁신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하위 부분이 아닌 신시장을 통해서도 Y성 혁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시장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기존 시장에 관한 하위, 상위에 관한 얘기라면 요 내용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품 서비스의 목표 성능이나 표적 고객 또는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냐, 이것들을 놓고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도 Y성 혁신을 낮은 판매 단가, 소량 생산으로 소규모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이클을 가동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존속적 혁신이 존재하고요. 지속형 혁신, 유지형 혁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하위 부문에서 파괴적 혁신이 존재할 수 있고요. 신시장에서도 파괴적 혁신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일 지금 위쪽에 있는 이 노란 선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상위 시장에서 고객의 기대입니다. 고객의 기대입니다. 근데 이제 요 차이를 보시면 고객의 기대보다 조금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기존 시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해서 이때부터 이제 뭐 한다고요? 시장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시점에 오면 고객의 기대보다 뭐 한 거죠? 훨씬 더 높은 걸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때쯤에는 여기서 계속 더 올릴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더 상위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시장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경 쓰지 않았던,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축입니다. 또 다른 어떤 축. 이런 시장에서 낮게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비고객을 대상으로 낮게 시작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는 빠른 속도로 이런 것도 역시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시장 창출 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Y성 혁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미래의 혁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 이걸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X연구소 실패를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트라이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미충족 니즈를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결국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시장을 사실 여기서 창출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적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보돼야지만 규모의 경제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 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 이것들이 축적돼야 상위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 다음 기술과 인간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하긴 하되 인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고객의 경험과 고객의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더 높은 상위 시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직의 문화 자체를 실패를 용인하고 실험을 장려하는 이런 유연한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파괴적 혁신, 와해성 혁신을 추진해 나가려면 비용을 일단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와해성 시장에서도 경쟁의 치열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특정 품질을 적정 수준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거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줄이고 더 높은 품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랑 어떻게 협력할 거냐,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경쟁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고객의 기대보다 더 급격한 기울기로 치고 올라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뭘 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나가는 거, 린 방식 또는 애자일 방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와해성 혁신 추구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기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그냥 바로 확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거, 요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즘 와서 보자면 네트워크 효과 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ESG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도 역시 와해성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상 내지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